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천 8삼각형, 선천 64성.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선천 8개는 알겠는데 선천 8삼각형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선천 8개가 있죠. 이것을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럼 뭐가 되나요?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선천 8개가 선천 8삼각형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걸 왜 만들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도형을 보면서 뜻을 얻어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선천 8삼각형을 만들었겠죠. 선천 64성도 마찬가지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선천 8개의 개를 구성하는 선 3개는 하나를 셋수로 나누어 파악하는 논리체계입니다. 그렇죠. 기준을 정해서 분리를 하죠. 2개로 분리를 해요.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분리를 하다 보면 기준이 한 가지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겠죠. 기준 2개로 이제 분리한 것들을 결합하면 그래요, 사상이 되는 거죠. 예전에 다 설명했죠. 분리하여 생각하라. 그것이 이제 괴에 간직되어 있죠. 기준을 정해서 분리하고 또 분리된 것들을 결합해서 생각을 해봐라. 그래요. 하지만 나누어 파악한 뒤 다시 결합하여 관계 및 서로의 영향력을 분석해야 하니 나누어진 선 3개를 통합해야 합니다. 그래요. 분리하여 생각한 것들을 전체로 통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죠.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원래는 통합되어 있는 대상을 분리하여 생각했으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요. 따라서 선천 8개의 각 개는 나누는 논리체계만 존재하고 통합하는 논리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니 불완전한 논리체계입니다. 하지만 선천 8개 뒤 선천 8삼각형이 이어지면 불완전한 논리체계가 완전해집니다. 선천 8개에서도 어느 정도 통합적인 부분이 없는 건 아니죠. 기준에 의해서 분리한 것들을 결합해서 생각하니까. 하지만 선천 8삼각형은 이제 분리된 것들을 완전히 통합되어서 한번 보편적인 것을 끌어내 보아라. 그렇죠. 그런 게 간직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선천 8개 뒤에 선천 8삼각형이 이어지면 불완전한 논리체계가 완전해집니다. 윗선, 중간선, 아랫선을 이으면 삼각형이 됩니다. 설명했죠. 8개가 삼각형으로 전환하면서 선은 변으로 질적 전환을 일으킵니다. 그래요. 이 선분은 이제 삼각형이 되면서 변이 돼버리는 거죠. 우선 삼각형을 정삼각형으로 설정합니다. 밑변은 선천 8개의 윗선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그렇죠. 중간선은 오른쪽 변은 중간선, 왼쪽 변은 아랫선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규정한 거죠. 회전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90도 회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 변이 윗선이 되는 거죠. 왼쪽 변이 중간선이 되고. 그래요. 선천 8개는 하나인 것을 셋수로 나누었으니 부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의 대상을 셋수로 나누어서 파악하는 거죠. 선천 8삼각형은 셋수로 나누어진 것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였으니 부정의 부정이 됩니다. 그러한 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필요해요. 나누어서만 생각하면
무언가를 알긴 아는데 인식이 완전해지지가 않고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릇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요. 나중에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선천팔기를 수련하여 분리법이 능숙해지면 결합법도 익혀야 하니 선천팔삼각형을 병행하여 수련하는 게 좋습니다. 이 주석 있죠. 불완전한 논리 체계가 완전해집니다. 통합해서 생각하면 그게 무슨 말일까 생각할 수 있겠죠. 주석이 있죠. 변증법의 기본 틀은 분리하여 생각한 뒤 매개를 통해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2022년 태극신금 3부 일체지상. 또 선두로 볼 수 있는 거죠. 해겔의 변증법을 설명해 놓았죠. 변증법의 기본 틀은 기본적으로 분리하여 생각한 뒤, 그리고 통합되어 있는 대상을 부정하여 분리하여 생각한 뒤, 또 분리하여 생각한 것들을 부정하여 통합적으로 생각하여라.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36페이지. 보편적인 것을 부정하면 무엇이 드러나나요? 특수한 것들이 드러나죠. 특수한 것들이 드러나면 그 특수한 것들을 대상으로 생각하면 해서 또 보편을 끌어내라고 하죠. 분리와 결합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진짜 있냐? 나와있죠. 그리하여 보편 속에서는 이미 소요되어 있던 특수가 포섭되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수는 이상과 같은 규정작용 및 그의 해소작용 속에서 함께 스스로의 규정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보편을 부정하면 특수한 것들이 드러나겠죠. 그 특수한 것들을 이해하면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보편으로 회복된다 이 말이죠. 결국 이러한 정신적 운동, 즉 이러한 운동의 단순성 속에서 자신의 규정성을 마련하며 또 이러한 규정성 속에서 그의 자기 자신과의 동등성을 마련함으로써 모름지기 개념의 내재적 발전을 뜻하는 것이야말로 인식의 절대적인 방법이며 동시에 내용 자체의 내재적인 혼이기도 한 것이다. 예전에 다 설명했던 거죠. 한번 보세요. 여기서 선지선천 삼각형과 마음을 새긴 선지선천 삼각형을 결합시켜 보겠습니다. 이전에 마음을 새긴 선천 삼각형을 살펴보았죠. 선지선천 삼각형도 마찬가지고 주석 적어놨죠.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천지선천 삼각형은 통일성으로 마음을 새긴 선천 삼각형에 작용하지요. 마음 역시 이 말 속에서도 그래요. 간직된 뜻이 있겠죠. 마음 역시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천지 역시 마찬가지지만, 즉 천지선천 삼각형이 마음이 선천 삼각형에 꽂히는 것과 같으니 역삼각형인 천지선천 삼각형이 마음을 새긴 선천 삼각형과 결합한 형태이지요. 그렇죠. 그래요. 뒤집어 놓은 거니까 윗변이 윗선이 되겠죠. 이게 윗선이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선천 64성이라고 하죠. 아까 얘기했죠. 분리하여 생각한 것에서 그치면 그릇된 인식이 완전하지가 못하고 그릇된 인식에 이른다. 영역을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죠. 경제 영역, 정치 영역만 따로 분석해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면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은 완전히 별도의 영역 같죠. 그래요. 종교 영역도 마찬가지죠. 분리하여 생각하면
별도의 영역처럼 보여요. 하지만 매개를 찾으면 결합하여 생각할 수, 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통합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찾아야 되나요? 통합할 수 있는 매개를 찾아야 되겠지요. 특수한 것들을 분리해서 생각한 것이 깊어지다 보면 통합할 수 있는 어떤 매개가 발견되겠죠. 공통적인 것이. 경제 영역과 예를 들어 정치 영역을 매개하는 건 뭔가요, 그러면? 세금이죠, 세금. 경제 영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소득의 일부가 세금이 되잖아요. 매개가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결합하여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관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럼 정치 영역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경제 영역으로부터 민간인으로부터 민간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얻는 소득으로부터 세금을 걷잖아요. 뭔가 역할이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현 시대는 시장 지배 시대라 했죠. 또 고대 농경문화 시대가 있죠. 그래요. 지금 시대는 시장 지배 시대라 했죠. 자본주의 시대 그런 건 없다 했죠. 현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 했죠. 시장 지배 시대만 연구하고 고대 농경문화 시대만 따로 연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리해서 생각하면. 통합을 안 했어요.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시장 지배 시대에 기업이 있잖아요. 기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고 있잖아요. 기업 소유자가 있고. 고대 농경문화 시대에 기계와 컴퓨터와 같은 것이 있는 기계가 없죠. 공장도 없고 회사도 없고. 그래요. 따로따로 분석하면 굉장히 이상해 보이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시대는 과거와는 완전히 무관한 시대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대에는 시장도 잘 발달하지 않았죠. 지금과 같은 시장이 시장 발전된 시장이 없었죠. 그 시장에 의지하며 살아가지도 않았죠. 스스로 자급자족을 했죠. 전혀 이상한 세상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현 시대에서 생긴 문제들을 민간 기업과 부조리를 다 시장 탓으로 돌리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좋은 사회가 오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과 시장을 파괴해야 된다. 사유재산도 파괴해야 된다. 그게 이제 공산주의 이론인 것이죠. 통합적인 사고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업이 뭔가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계 같은 걸 이용하죠. 기계는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이죠. 작업 수단이죠. 그러한 게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 없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 수단이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 없었냐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 도구 없이 지은 게 아니잖아요. 기계와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얻는 작업 수단이 자본이겠죠. 자본이 발전하면서 기계와 같은 게 생겼겠죠. 그것이 이제 공장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경우 없었냐는 거예요.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기업 소유주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돈을 많이 벌어서 기업을 소유하면 기업 소유주가 되면서 일을 시킬 수 있죠. 그래요. 하지만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귀족이 있어서 신분이 정해져 있었죠.
누구나 귀족이 될 수 없었겠죠. 귀족은 일을 시킬 수 있었죠. 그래요. 다 고대에 갑자기 나타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에도 시장이 있었죠. 자본이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발전하면서 완전히 시장과 자본이 결합하면서 시장 지배 시대가 열린 것이겠지요. 그래요. 일하는 조건은 어떨까요? 고대 농경국가 시대는 힘들었겠죠. 신분제도 하에서 귀족이 시킨 대로 일하고 노예 같은 경우는 무건 취급 당했죠. 지금은 어떤가요? 일하는 조건이 많이 좋아졌죠. 일하는 여건도 마찬가지고 20, 30년 전, 100년 전에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이죠. 실제로 발전하는 이상 계속 좋아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 시대에 기업 소유자가 너무 무리하게 일시킨다. 그럼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서는 귀족들이 편하게 일시켰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욕도 듣고 두들겨 맞으면서 일을 했겠죠. 비참했겠죠, 삶이. 그러면서도 소득은 또 어떨까요? 지금과 비교가 안 됐겠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서정주의 자화상에 애비는 종이 기뻤다. 밤이 기뻐도 오지 않았다. 그래요. 막 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요. 가난했죠. 밥풀이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한 줄 서 있을 뿐이었다. 초라하죠. 어메는 달을 두고 풋살국 갖고 하나만 먹고 싶다 했으나. 그래요. 지금 풋살국 같은 거는 그래요. 음식으로 치지도 않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시대가 충분히 이해되고 발전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통합적으로 생각하면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와 같은 빨갱이가 되지 않겠죠. 통합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